네, 원조 커피 시원하게 한 잔 여름에 아이스로 드시고요. 자, 시원하게 피부 한번 밀고 오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 내일 제가 생일인지를 어떻게 알고 댓글창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내일 생일이세요? 사모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럭키5라는 분이 지금 올리셨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참 알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이거 다 알게 되네요. 내일이 아니 뭐 올리주셨길래 네. 제가 댓글보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걸 알고 계시죠? 예, 뭐 다른 뜻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예. 뭐 슈퍼챗을 쏘라든지 이런 거 아니시고요. 저는 저- 다다음 주 생일입니다. 제 아하. 방송 나오는 날 금요일 날 또 누가 이렇게 또 궁금해한다고. 미리 2주 전에 공지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뭐 차장님 지난번에 방송 때 제가 얼굴하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 지금 완전 애기 피부가 됐어요. 깜짝 놀라셨네요. 효과 나도 있- 하고 싶다 저거. 효과 있어. 얼마예요? 나 아니, 지금 뭐 적금 그건 뭐, 넣어야겠어. 예, 우리가 뭐 특정한 업체를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업체는 이야기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업체는 이따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고 얼마인지만. 비싸요. 그러면 그냥, 안 비싸요? 비싸요. 100단위예요? 그렇죠. 못하겠다. 한 번에 아니죠 이제 몇 번? 예 계속 하는 건데 아. 예. 내일도 이제 2차 이제 레이저를 받으러 갑니다. 내일이 2차. 그럼 또 얼굴 또 이렇게 아니요. 엉망이고- 이제는 그건 이제 딱정이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키는 그렇습니까? 식으로. 네. 그러니까 몇 달 맞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건 처음 한 번. 예, 처음 한번 딱정이 생겼을 때 그때고요. 지금은 저렇게 비싸니까 그 업체들이 돈을 못 벌 수가 있나? 한 20만 원이면 해보려 그랬는데. 원가는 저렴하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들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계가 비싸니까 그렇게 또 비싸게 받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병원의 원가 말고 그 기계와 이제 그 카트리지 제공하는 네네네. 그런 데들은 좀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마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미용기기 업체들 지금 보면 이익률이 한 30%? OPM 마진이 30-40% 정도 나올 네. 거요. 네. 네. 자, 그럼 일단 시장 한번 볼까요? 네, BOE의 기습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밤 파월의장 증언에서 다소 좀 긴축 의지가 재확인됐다라고 평가되면서 지수 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2,599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출발 당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을 매수했고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장 후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매도 강화로 9시 15분경 하락 전환으로 됐고요. 10시 기준 외국인들이 4,600억 이상 선물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 이 시간에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LED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PCB 업체 그리고 원격 진료나 AI 의료 관련주 그리고 미용기기 업종들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플러스권 유지가 됐습니다. 11시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 1조 원가량까지 매도 규모 확대하면서 코스피의 낙폭이 확대됐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피 3,100억대 정도를 11시 기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는 순매수를 재개했다는 것이 오늘 특징이고요. 아마 추정컨대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기금은 2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압박이 확대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성식품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3.1%를 상회했습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4.3%로 네. 예상치 4.2%와 4월달 4.1% 모두 상회하면서 BOJ의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예상과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 유입이 일본 시장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여기에 따라서 2%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의 약화 영향에도 홍콩 항생지수 역시 2%대 급락하면서 6월 고점 대비 아마 6%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아시아 시장 보입니다. 다 안 좋았군요. 안 좋았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좀 덜 빠진 편에 그나마. 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도 2,650선 저항으로 단기 조정 국면 진입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스타캐스틱 등의 기술적인 지표들도 단기 과열권에서 지금 최근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라 보는 거죠. 여기에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 반등이 가세하면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다 됩니다. 시장에서는 한 2,550포인트 전후로 1차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2,570으로 끝났으니까 조금 더 빠졌을 때 정말 지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피를 매도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의료 정밀 기기를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철강과 기계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일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전 업종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 상승 영향에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됐고 최근 3, 4거래일 동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했던 기계도 하락세가 좀 제한될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험업종이 가장 부진했고요. 뒤이어서 건설업도 2%대 하락세를 보였고 내수 소비주 약세에 섬유유복과 유통업 그리고 음식료품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오늘 위치했고 시총 상해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 등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속에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IT 하드웨어가 강세를 했고요. 반면에 통신 방송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등 업종들이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징적으로는 미국의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참여하는 루닛이 장 초반 13%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일단은 조금 이제 내려왔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1,310원까지 올라갔군요. 네, 보니까 20원이나 올랐어요. 근래 들어 좀 많은 큰 폭으로 네. 하루에 10원, 11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꽤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어디부터 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뭐 반도체입니다. 뭐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왔고요. AMAT 같은 경우도 1.6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랜만에 0.68%, TSMC도 1.47, 램 리서치도 2.32%, ASML도 1.4%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뭐 쉬어가는 와중이지만 다른 또 반도체 관련주는 좋았다는 거고요. 다울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챗GPT 신드롬 이후에 AI 업계 투자가 점증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약 100억 달러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알파벳이나 아마존, 애플도 경쟁적으로 AI 캐펙스 확대하고 있고 수많은 고가의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이 부분들이 GPU가 필요하면서 순수 CPU 캐펙스만 약 3,800억대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약 8천억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가 된다고 추정했고요. 메모리 산업 경우에는 역시나 AI양 HBM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뭐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삼성전자도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KB증권에 따르면은 올해 4분기부터 북미 GPU 업체 향 HBM3 공급 본격화가 전망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조금 늦게나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분기에 D램 출하량이 이게 비트 그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시장 전망치는 10% 증가로 봤는데 일단 2분기에 D램 출하량이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재고가 감소되고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일단 올렸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연간 영업이익을 기존에 10조 9천억에서 11조 4천억으로 약 5천억 정도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777억 정도로 컨센이 이제 돼 있는데요.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을 KB증권에서는 9,012억 원으로 컨센 대비 5배 정도 높게 봤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1분기 바닥으로 확인되고 2분기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D램 출하량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재고 감소도 시작되고 예상보다 빠른 원가 구조 개선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4분기부터 삼성전자의 그 HBM3가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올해는 이 매출 비중이 전체 6%대에서 24년 내년으로 가면 18%까지 확대가 되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대비 이 가격이 5배 이상 높고 연평균 25% 정도의 서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평균적으로 서버 시장은 연평균 한 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AI 서버 시장이 들어오면서 연평균 25%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아니고 AI 서버 시장?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뭐 AI 서버 시장은 아직 그 전체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점점점 이제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네, 커지겠죠. 그렇죠. 이 부분도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쟁사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HBM3 관련된 양산이 어느 정도 좀 따라잡으면서 SK 하이닉스와의 벌어진 주가 상승률 차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승률로 본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퓨어 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순수 반도체 회사고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 빠질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트렌드 폴스 관련된 자료를 인용해서 이 KB증권에서 추정한 고부가 디램 제품 양산 시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LPDDR5X with HKMG라는 뭐 제품이 3분기부터 나온다 해서 이제 쭉 HBM3도 4분기 정도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고부가 디램 제품의 양산 시기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별로 이렇게 추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나간다고 하면 4분기에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1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고스란히 좀 잘 나오겠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관련인데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재고가 얼마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추정치이긴 한데요. 재고 정점이 2분기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KB증권의 추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2분기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아마 재고 정점은 어느 정도 끝나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KB증권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이시면 이제 하반기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전환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DDR4가 굉장히 싸고요. 그 다음에 DDR5 넘어가고 HBM도 마찬가지고 단가가 5배에서 7배까지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로 본다면 아마 ASP 평균은 아마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구간이 2분기나 3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아마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론에 대한 주가 상승은 일단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이 되려면 이제 실제 디램이나 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 최소한 3분기 정도는 나올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동행해서 주가도 좀 더 우상향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국내외 증권사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좀 올리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견조하게 그래도 버티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그 아마존이 생성형 AI 센터에 1억 달러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서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생성 AI 혁신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아마존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이 이제 약 4%의 또 어떤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뭐 솔트웨어나 파이오링크, KINX, 가비아 이런 종목들 도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오늘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아마존이 네. 1,000억이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할까요? 아까 이야기하신 게 서버 구축하는데 8,000억 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GPU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서버 하나 그냥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것 같고 1,000억이면 그거를, 너무 적다. 네. 그리고 KB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시작됐다. 애널리스트도 경쟁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누가 먼저 치고 가느냐. 지금까지는 누가 빨리 낮추느냐. 그 경쟁이었을 텐데 이제는 컨센서스가 1,700억이면 나는 9,000억 불러야지. 1조 5천억 불러야지. 그래야 만약에 틀리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추면 네. 물론 이제 KB증권에서도 많은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전망을 했겠지만 네. 아니 갑작스럽게 2분기 전망치를 4배, 5배 확 띄우는 거는 이거 조금 뭔가 시작됐다 경쟁이. 그래서 리포트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이제 그것보다도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거를 보면 아마 이게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그래요? 거다. 네.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으면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은 바보가 될 거고. 근데 딱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런 경쟁. 그러면 아무래도 추정치 높여서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죠. 맞든 틀리든 간에. 그래요. 네. 벌써 이미 코스피 3천 불은 리포트가 나와 있죠. 지금요? 네. 연말 3천? 예, 뭐 연중 3천. 그러니까 연중 이제 3천. 먼저
코를 이제 부른 거죠. 네. 뭐 배팅하는 거죠. 네. 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 없죠. 다음 주에 네. 좀 방향은 좀 나올 테니까. 다음 주 보면 나오겠죠. 예. 네. 자, 다음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PCB 업체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PCB 업체 관련된 쪽이 은근슬쩍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산업 회복 기대 그리고 전방 산업에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으면서 일부 PCB 업체들도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대신증권이 최근 리포트를 낸 게 있어서 제가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 서머리를 해봤는데 역시 1분기 부진한 실적 그리고 2분기도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도 종목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PC나 스마트폰 등의 부진 때문에 실적 개선의 강도는 2분기도 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DDR5의 전환 가속화라든지 인공지능 투자 확대 때문에 통신 장비 PCB 업종, 그러니까 이제 초다층 PCB라든지 그다음에 MLB 그 수요 증가되고 있고 FCBGA도 수혜로 이제 강세를 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는 역시나 뭐 AI 관련된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움직일 텐데 결국 단기적으로 봐서는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다. 근데 밸류에이션 관점보다는 전방 산업의 변화가 주가에 선행하면서 아마 주가를 좀 움직일 것으로 이제 판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숫자가 좀 안 좋다는 것은 결국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겠죠. 일단 따라가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래도 PCB 업체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순환매가 될 건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PCB 업종에서 이슈별로 순환매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기업별 주가 상승이 반복될 것으로 대신증권은 전망을 했는데요. 그 주가의 순환매의 순서는 일단 DDR5 관련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MLB 관련주가 그다음 가면서 그다음은 FCBGA주 그다음에 연성 PCB 업체 순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DDR5 관련주는 TL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DDR5 관련된 매출이 제일 그러니까 매출 비중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TLB인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먼저 갈 거라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 장비용 초다층 PCB MLB 관련주 이게 이수페타시스하고 대덕전자거든요.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이수 관련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예. 엄청 좋더라고요. 이수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뜬금없이 여의도에서는 가수 이수 씨가 이제 많이 소환되고 있는 아, 나 그 상황인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요? 네. 이수. 예. 이수. 린이랑 결혼한 이수 씨. 그럼요. 행복하지 마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강세가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AI 인공지능 본격 성장 관련해서 동영상 컨텐츠 증가로 클라우드나 서버 투자되면서 결국은 CPU나 GPU 관련된 반도체 투자 관련된 수요 증가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서 FCBGA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는 삼성전기나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순환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봐서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와 DRAM 그 낸드 출하량이 3분기부터 회복이 되면서 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DDR5 확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련되는 부분은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역시나 코리아서킷 이것도 같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심텍이 이제 거론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활로로서는 3분기에 애플 아이폰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14 뭐 모델 대비 판매 증가가 추정되면서 아이패드의 OLED 디스플레이 변경 이런 추가적인 매출 증가 관련 수혜 때문에 아마 BH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이런 쪽이 마지막으로 아마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신증권에서는 추정 리포트를 그렇게 썼습니다. 네.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DDR이랑 그 GPU 관련된 뭐 이수페타시스, TLB 이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먼저 나갔고. 뒤에 가서 이제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돌아 나오면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많이 오른 거 사야 돼요? 아니면 안 오른 거 사야 돼요? 그건데 순서대로 근데 갈 거라고 하지만 진짜 가는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신증권의 추정 리포트인데요.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시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먼저 놈들이 계속 가고, 가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TLB 같은 경우도 꽤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뭐 관련된 DDR5 관련된 종목들은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주가들이 꽤 올라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2분기 숫자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되고, 심택도 저희가 미팅을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 탐방하고 이제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2분기 뭐 공시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라 그럴까 본인들은 약간 그 미리 공시를 하더라고요. 1분기 숫자가 어떨 거고 2분기까지는 어떨 거다 이야기하는데 정정 공시 내서 2분기 숫자가 엄청 안 좋게 정정 공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숫자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 정정 공시가 나온 것처럼 2분기 숫자가 안 좋게 발표될 때 뭔가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를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한번 볼까요? 네, 키움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요 부진이 뭐 더딘 경기 회복세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리오프닝 기대감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양이 좀 안 된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왔지만 금리 인하폭이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있으면서 별로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는데 근데 해외 쪽으로 또 많이 이제 여행을 많이 나가죠. 중국인들도 1분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나가서 많이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어떤 경기에 대한 영향을 일부 미쳤다 볼 수 있겠고 뭐 경기 정상화 시그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데 아마 부동산 관련된 뭔가 정책이 좀 더 강화되면서 하반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오프닝 영향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번에 중국의 6.18 관련된 부분에서 GMV라는 것은 이제 연결 기준 총 거래액인데요. 중국의 6.18 이번에 연결 기준 총 거래액의 어떤 전년비 추이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GMV가 일단 상승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6.18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의 어떤 내수도 굉장히 좀 괜찮은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보인다는 것을 충분히 이번에 6.18 행사에서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도 역시 이제 화장품 쪽은 색조나 그다음에 선크림 제품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뭐 LG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무래 이쪽 관련된 큰 브랜드사보다는 색조나 선 제품의 이런 수요가 좀 더 이제 집중이 된다 볼 수 있겠고 특히 비중국 지역은 이미 이제 탈마스크 대외 활동 증가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선크림 제품이 상당히 잘 팔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특징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색조나 이런 쪽도 국내의 어떤 중소형 브랜드들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시나 브랜드사 간 경쟁 심화가 되는 브랜드사보다는 OEM이라든지 중소형 색조나 그다음에 선 제품 관련된 투자가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오른 거 보면은 토니모리 그다음에 마녀공장, 선진뷰티 사이언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좀 중소형주들이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자료,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자료 중에서 이렇게 약간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이 대부분 이제 6.18 뭐 징동닷컴이나 다른 쪽에서는 국내 브랜드 이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틱톡. 중국의 틱톡 네. 쪽에 이번에 6.18 스킨케어 탑 20에 후가 6위로 올라왔습니다. 후가 한참 좀 약간 어려웠던 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6.18 행사의 메인이 됐던 어떤 플랫폼, 뭐 징동닷컴 이런 쪽에서는 20위 안에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플랫폼의 변화가 생긴 거죠. 틱톡이라든지 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쿠이쇼라고 불리나 이게 중국의 쿠이쇼 6.18 스킨케어 탑 20에 후 그다음에 설화수 등등 국내 제품이 10위권 정도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틱톡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플랫폼 쪽에서 이제 국내 제품이 그래도 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6.18 행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어떤 플랫폼에서는 아직까지 20위 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색조든 스킨케어 기초든 간에.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은 이제 좀 플랫폼이 좀 변경이 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약간 좀 변화가 있다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것만 가지고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최근의 강세는 중소형 브랜드들의 약진이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멀티 브랜드 샵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나 말씀드렸던 올타뷰티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대부분 다 그런 멀티 브랜드 샵에서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입점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 사들이 많고 색조나 이런 쪽의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의 흐름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일본. 지금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들은 지금 일본에서 뭐 마녀공장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동남아.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잘한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기업들은 정말 막 주가가 올해 막 두세 배 올랐고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뭐 이런 쪽들은 거의 뭐 반토막
이렇게 나뉘는 상황이라서 화장품을 고르시려고 하면 일본이나 동남아나 미국에 그쪽 시장을 한번 보고 보고 투자, 네.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은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돌아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안 돌아와요. 성장을 그걸 2016년부터 계속 안 돌아왔잖아. 집 나가서 지금 8년째 안 돌아오면 돌아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쪽에 살림 차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쪽에 다 지들이 만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 시장의 외국 브랜드 수입 브랜드의 비중은 한국의 1위입니다. 그 일본도 잘합니다. 이제 자체 브랜드가 이제 강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브랜드 SK2. 수입한 브랜드 가운데 한국 제품이 1위예요. 일본 내에서는. 아니 훌륭합니다. 프랑스 무슨 뭐 네, 그렇죠. 뭐 많잖아요. 로레알이나 뭐 아주 네. 뭐 유명한 게 근데 많은데 우리가 일본 일이에요? 시쉐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그 일본 그래요? 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꽤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저희 한국 제품이 1위로 다행이네요. 잘 뭐 수입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시장도 꽤 크기 때문에 한번 또 볼만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잘하는 종목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 네. 종목들은 꽤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뭐 테슬라 상승 영향도 있었고 일부 2차 전지 종목들도 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2% 정도 상승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모건 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일부 내용들을 발췌해 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비중이 조금 비싸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발췌해 온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는 그냥 보시면 아실 테니까 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일 장 마감 후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LG 화학과 3,308억 정도 수준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에 공급한 제품이 니켈 함량 80% 이상의 NCM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게 들어가 있는 NCMA 양극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LG화학에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고 공급 물량은 한 5천에서 6천 톤 규모로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에 공급하는 물량이 더 확대되겠죠. 근데 좀 재밌는 것은 LG 엔솔로 가는 게 아니고 LG 화학으로 가는 거예요. 좀 재밌죠. 근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LG 화학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LG 화학이 LG 그룹 내에서 내재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 쪽으로 LG 화학의 내재화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 LG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LG 화학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 그리고 LG 화학이 LG 엔솔로 가는 어떤 그런 물량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내재화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LG 화학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DS투자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글로벌 주요 셀메이커 대상의 양극재 공급사 현황인데 보시면은 한국의 업체들이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어디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업체들도 이제 한국에 어디로 넣는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 업체 어디로 넣는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로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아마 이게 양극재 기업들이 어디로 이제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눈에 좀 보시기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DS투자증권이 이제 이 자료를 내면서 최종 고객사로 예상되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포스코 신소재 같은 경우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미국의 얼티엄 셀즈 1공장의 안정적인 수요 향상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양극재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DS투자증권에서는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추정하는 코스모 신소재의 2027년 양극재 캐파가 약 15만 톤 정도이고 이 중에 LG 에너지솔루션형 예상 공급 물량은 연간 한 5, 6만 톤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보는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는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때문에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인데 현재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매출액이 삼성 SI형으로 ESS용 양극재 비중이 큽니다. 근데 이번 공급 계약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최종 고객사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제품 믹스도 EV용으로 확대됐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미국
일본이죠. 죄송합니다. 화학회사 미쓰비시 케미칼 그룹과 전기차의 응급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차세대 응급제 사업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LNF가 양극재 하다가 이게 다변화가 안 돼 있다 이야기 때문에 되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제 공급망도 이야기하고 전구체도 뭐 할 수 있다. 수직 계열, 수직 계열. 폐배터리도 뭔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LNF는 다소 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뭔가 매출이 집중돼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키하게 보이거든요. 한쪽에 너무 이제 매출이 집중돼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MOU를 맺는다라든지 뭐 전구체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뭔가 이제 이슈가 이제 좀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다면 아마 LNF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금 사라지는 어떤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아마 최초 네.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LNF도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 DIT라든지 이수 스페셜 케미컬, M 플러스, DA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 기준으로는 퓨챔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싸긴 싼데 뭔가 한 방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싸긴 해요. 근데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한 메리트인데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잘. 왜? 아니 왜? 뻔한 사실인데. 몰라. 에? 아니 납품하는 게 뭐 거짓도 아닌데 그럼 안 쳐줘? 1등 업체한테 납품한다는 건 뭔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1등 업체가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러나? 여러 군데 받지 않는데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뭐 두세 군데 그런데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 안 쳐줘요? 잘 안 쳐줘요.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 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극재 중에 제일 셌거든요. 음. 에코프로비움 막 박살나는데도 계속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이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 이 이유가. 네. 그러니까 증설을 할 때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공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증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이런 업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네만 보고 증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랑 셀 업체랑 이미 다 우리가 얼만큼 몇 년 수주 줄 테니까 너희 증설해라. 이런 게 다 돼 있고 증설을 하는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증설을 내년까지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아마 다 LG랑 이야기를 끝내놓고 증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주가 나오는 것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안 좋았잖아. 갭 상승해서 갔다가 이제 연봉이 밀렸잖아요. 나왔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선반영해서 선반영한 네. 이야기고 네. 증설이 되게 중요해요. 증설을 하고 캐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네.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해지는 소식이 좀 있군요. 네,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부 페라이트 코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올랐는데요. 이 테슬라가 언론에 따르면은 독일 무선 충전 시스템 전문 기업인 와이페리온을 인수할 계획으로 정해졌습니다. 뭐 인수 추진에 관련된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인수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가 됐고요. 와이페리온은 이제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등 로봇 제품의 무선 충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첫 번째 제품이 산업 차량용 비접촉식 유도 충전기인 에타 링크 3000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형 AMR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인 에타 링크 1000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자체 브랜드 이름이니까 이게 뭐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에서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무선 충전 시스템 핵심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현대차 등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삼화전자가 장중 급등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삼화전기 등도 일부 이제 페라이트 테마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종목들이 또 윗꼬리 달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뉴스 플로우에 따른 상승 이후에 이제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이것은 이제 일부 테마성 움직임이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페라이트 모터도 뭐 그거 아닌가요?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페라이트 모터? 그때 뭐 모터 히토리오 수출 안 한다 그랬을 때 이 네. 종목들 모터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삼화전기나 이런 거 또 급등했었잖아요. 아. 여기다 또 써먹는 것 같은데. 그 저 히토류 네. 그러니까 자석 만드는데 필요한 그걸 이제 그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네, 있다 뭐 만드는. 이런 거 때문에 그때 올랐었던. 네.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는 요 정도 해보고요. 다음 네. 섹터는 어디 갑니까? 자, 다음은
역시 이제 오늘도 약간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섹터이죠. 지금 AI 제일 영상 핫하- 진단. 제일 핫하죠. 네, 제일 이게 제일 핫했습니다. 핫해요? 네. 우리 지금 완전 대장주입니다. 네. 한 달 동안 막 9배씩 아 그래요? 이제 의료계 중에 최근에 셌던 의료계 섹터는 이거예요. AI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기기. 그게 이제 두 개가 제일 셌거든요. 아직도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엑스선 촬영,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CT라든지 그다음에 MRI 영상을 분석하는데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 아무튼 AI가 의료 장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목을 받으면서 뭐 의사들의 질병 진단 정확도와 조기 진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뭐 AI 영상 진단 솔루션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루닛이나 뭐 뷰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됐었죠. 그래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 이 회사들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사람이 전혀금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아까 캔서 문샷인가요? 미국 네. 쪽에서 이제 그런 게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된 쪽에 이제 또 부각된 뉴스들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평가가 밸류에이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아무튼 수급이 굉장히 쏠렸었고요. 더군다나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AI 솔루션 개발해서 배포 활용 등의 AI 영상 진단 전 과정에서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알려졌고요. JLK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AI 영상 진단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 유일의 뇌졸중 솔루션 메디허브 스트로크를 보유한 것으로 부각되면서 JLK 같은 경우도 급등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도 루닛이나 뷰노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기 시작해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좀 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따라가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관심들이 많으면서 수급이 좀 쏠렸는데 조금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좀 네, 듭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 쪽은 지금 좀 어렵죠. 네,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의 뭐 아파트 분양 시장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의 온기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대구 등의 뭐 지방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시공사들도 뭐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해지고 있고요. 착공에는 들어갔지만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는 쪽도 있다고 뉴스에는 나옵니다. 또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책임 준공을 확약한 건설사가 자체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건설사에 떠안고 있는 주택 부분 미청구 공사비가 10대 건설사 기준 올해 3월 기준 8조 원을 넘어섰다 하니까 좀 금액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든 아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못 받은 공사 대금이 더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자금 회수 부담이 커진 건설사들이 지금 시공 참여도 꺼리면서 되게 어렵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뉴스를 최근에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네. 부산 지역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이야기되는 건설사가 나오고 있고요. 평당 1,000만 원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거의 더블입니다. 한 2-3년 내에 평당 1,000만 원이면 거의 더블 수준이거든요. 아, 비싼 거예요? 시공비가 그 정도면. 감이 없어갖고 제가 네, 해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공사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과천 쪽도 뭐 요즘에 뭐 시공사 아예 그냥 손 떼겠다고 아예 나서면서 그냥 30평이면 3억이잖아요. 이제 그건 좀 다른 게 아니에요. 공사비만. 공사비만. 네, 공사비만. 평당 공사비만 1,000만 원. 예, 예. 비싼 분양가가 1,000만 원이 엄청나게 아니라. 비싼 겁니다. 그럼 거기 땅값에 땅값은 뭐예요? 금융 뭐, 비용에 예, 예. 뭐 하면 그거는 2-3천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불렀다는 이야기 나오고 원래는 한 5-600이에요? 한 2-3년 전에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네, 그때 뭐 2-3년 전에 이렇게 대충 이제 건설사 만났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좀 싸게는 한 450, 뭐 500, 뭐 이 정도 했거든요. 5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좀 비쌌고. 그럼 그때 500에 하자고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제 막상 공사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이거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제 공사비 올려달라고 이제 노조 그 조합에다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근데 조합이 못 받아주면 요즘에 시공사들은 그러면 우리 공사 관련된 계약 해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과천 쪽에 지금 DLENC가 네. 공사 못 하겠다 해가지고 과천 쪽에서 계약 해지 요청해서 공문 띄우고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과천 쪽에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쪽도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오히려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시공사 측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못 하겠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또 많이 올려주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겠죠. 예, 기존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렇다고 국면인 것 못 같아요. 하겠다는데 억지로 시키기도 좀 애매하겠다. 이거 하기 싫다는데 안 남는다고 못 한다는데 자꾸 근데 그냥 계약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책임 하긴 준공이 하긴. 있으면 네. 이제 그렇게 시공사에 돈을 넣겠죠. 넣는데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또 시공사들이 요구를 해요. 조합. 이게. 추가로 얼마 더 달라.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적정선이면은 받아들이지만 그 과하면 당연히 조합은 기존의 계약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럼 막 그러면 분쟁이 나타나죠. 네네. 거기에서.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썩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 미청구 보이고. 공사 대금이 8조가 넘어간대 지방에. 저도 오늘 건설주 빠져서 보니까 미청구 공사대금이라는 거는 공사를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 공사를 말이야? 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PF나 이런 거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받는 거죠 시행사가. 책임 준공을 했는데 네네네. 시행사는 뭐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 준공을 하는데 금융 조달은 못 하고 그런데 내가 지어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그 시행사가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게 못 받는 게 8조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지금 하고 있다. 시행사는 자기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으로 조달해서 하는 건데 분양이나 뭐 그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분양 대금이 또 잘 들어와야 그걸 하는데 뭐 분양이 안 돼 버리면 이제 뭐 조달을 어떻게든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 갈까요? 네, 뭐 LED 디스플레이와 장비 업종들이 오늘 괜찮았는데요. 이제 결국 오늘 보도가 나왔거든요. LED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WOLED 패널을 이달부터 공급한다라고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TV형 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LG 디스플레이의 WOLED TV 패널 소량 주문을 했다라고 나왔고요. 아마 이달부터 이제 패널이 공급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물량에 대한 최종 계약은 아직은 체결이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77인치와 83인치 WOLED TV 패널을 공급받는다는 방향성 자체는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올해 WOLED TV 출하량은 한 2~30만 대 정도 추정이 되고 내년에는 한 100에서 150만 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OLED TV를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출시를 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TV 에보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좀 하반기 지금 벌써 이제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OLED TV 쪽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 가격도 이제는 조금 사볼 만한 가격대 권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OLED가 OLED TV가 과거에는 뭐 좀 크면은 뭐 1,000만 원 막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좀 이제 OLED TV도 이제 약간 그게 계층이 있어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낮은 클래스는 한 400만 원대 큰 TV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비싼 것은 600만 원대 이상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좀 비싼 거는 기존 다른 OLED TV보다 한 20% 정도 더 이제 휘도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굳이 거기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뭐 어느 정도 OLED TV 정도면 다 프리미엄급이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한 400만 원대 정도면 한 번 바꿀 만은 하다 생각은 듭니다. 자, 삼성이 그래서 LG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는다. 공급받는다.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라인업을 많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 자체 RGB 쪽으로 가면 역시 비쌀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그렇게 비싸면 안 사겠죠. LG가 라인업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WOLED나 뭐나 이렇게 좀 라인업을 해서 조금 단가가 낮은 제품도 내놓고 또 비싼 제품도 내놔야 되니까 RGB 말고 WOLED TV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RGB TV가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 가격도. 결국은 못 잡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수요를 못 잡았으면 못 잡는 거죠, 뭐. 뭐 삼성이 이거 RGB 방식 중소형 패널은 세계 1등이고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해서 대형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수요를 못 잡으니까 가격 높으니까 퀀텀 닷이라는 이상한 네. QOLED라는 거 갖고 나왔는데 이게 또 게임이 안 되고. 네, 퀀텀 닷은 LCD입니다. 참고로. 네네. 네. 근데 OLED라고 광고하고 QOLED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퀀텀 닷은 LCD예요. 그래서 대형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SK이노베이션이 뭐 1조 원대 유상증자했다는데 이게 관련해서 뭐 혹시 증권가에 뭐 얘기가 좀 도는 게 있나요?
아니요, 뭐 제가 따로 지금 뭐 체크된 건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어제 전에 이제 보고 12조 원 미국에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출 받았다라는 뉴스 네, 때문에 그건 급등하긴 했었죠. 네. 급등 출발하긴 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이제 아마 좀 하락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뭐 댓글에서 얘기들이 좀 있어갖고 좀 보니까 1조 원대 유상증자를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사실 최근에 이제 LG화학도 이제 엔솔 뭐 지분을 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이제 해외 교환사채 발행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돌고 있잖아요. 2조 원 가량의 뭐 이야기들이 그때 뭐 물량을 그대로 그냥 시장에 판다 이런 식으로 돌다가 해외 교환사채로 이야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금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이체전지 관련된 뭐 셀이나 이런 쪽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성장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1조 원대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증시의 악재인가 주가에는 악재죠. 아무래도 너무 금액이 큰가요? 1조면 지금 17조인데 SK이노베이션 시총이 17조인데 1조면 몇 프로죠? 한뭐 7%좀 될까요? 어. 6%좀 되겠네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조 조달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프리 IPO로 8조 조달받았고 이번에 미국에서 대출로 12조 땡긴다 그랬고요. 그렇게 받았는데 1조 유상증자가 큰 의미가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런지 좀 뭐 봐야 이건 되겠지만 한번 좀 보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뉴스 프로 네네. 따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2030년까지 145조 원 투자해서 유니콘 기업에 대한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수출 규모를 100조 원 달성하겠다 이런 뭐 청사진을 그냥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ESG 관련된 활동과 연계한 2천억 규모의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뭐 융자 보증 등의 기후 금융은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기후테크 산업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민간의 5대 금융그룹 투자 유치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국제유가 하락에 관련주들 뭐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뭐 이것도 역시 뉴스 플로우에 따른 움직임인데 역시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베트남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갖고 히토류 비롯해서 이제 베트남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야기 나왔고요.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베트남의 풍부한 히토류 개발 관련해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발표를 했으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베트남의 뉴스가 두 개였는데 방산이랑 히토류였는데 방산은 빠지고 히토류는 오르고 방사는 이미 한번 네. 반영을 했죠. 네, 주중에 지난주에 많이 네네네. 주중에 많이 올라서 주중에 방사는 베트남에 반영했습니다. 뭐 무기 팔아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간다고 해서 수련 헬기하고 네. 뭐 이렇게 뭐 K 그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베트남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이야기를 했고요. 한 5조 원 규모 이야기가 계속 뭐 나왔던 거가 뭐 방송에서 나왔고 저도 이제 마감 방송 때 한번 그 관련된 주중에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은 방산주가 꽤 좋았던 그림이 주중에 이미 이제 선반영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히토리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처음 듣는 음, 얘기라서 반등 뭐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말도 또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네, 내일은 집사람하고 손잡고 이제 피부과 가서 이제 2차 시술을 받는 날이고요. 손잡습니다. 항상. 손잡습니다. 네. 항상 손이 떨어지질 네. 않아요. 아플까봐 손 잡아주시고. 시술 받을 때는 각자 받기 때문에 네. 각자 따로 다른 시술실에서 받기 네. 때문에 손을 못 잡습니다. 놀라운 하이튼 아내 사랑. 이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박재우 차장님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손 잡고 캠핑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 타서 오겠네. 선크림 꼭 바르세요. 네, 누구는 하얘지고 누구는 까매지고. 아이고 네. 이게 세상 불공평합니다 이거.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